네, 박 시장 사망으로 오늘 오전 당정 협의가 취소됐었는데요. 앞서 부동산 대책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예고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고강도 대책이네요. 이게 네.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히나 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로 뭐 양도세, 네. 보유세, 그다음에 거래세 등등 하는 관련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땠습니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변인 할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주택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김현미 장관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때는 주택 경기가 너무 좀 가라앉아서 오히려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다소 이제 주택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발휘하진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니까는요. 그 조금 전에 김민아 평론가는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 이제 뭐 애도도 표현했는데 이 오늘 대책 발표한 걸 보면은 어땠습니까? 3040들이 느끼기에는요. 사실 오늘 대책 중에 일단 청년 계층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구입하는 계층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좀 늘린다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희망을 가지게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비율로 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율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들을 처음 이제 가져야 되는 청년층이 충분히 이제 소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약간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제와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단기간에 이제 매매를 거듭한 이런 투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를 잡기 위한 이런 세제 대책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저 같은 이제 뭐 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크게 매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표현해 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일정 부분 바람이 좀 이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세금 폭탄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양도세를 이제 높인 거에 대해서는 퇴각도 못하게 퇴로를 막아버렸다, 팔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아마 내년까지 좀 유예를 둬서 퇴로를 일단은 좀 열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적으로 많은 고려를 한 안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것도 뭐 처음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을 잡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전 달성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오늘 좀 전에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돼서 종부세 지금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집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이 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전세를 가고 거기다가 또 비싸게 월세 같은 걸 매겨가지고 그 종부세를 그 전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극소수의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종부세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가진 자는 더 소수의 가진 자가 더 주택이라든가 비싼 데는 더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집을 좀 갖고 싶은 실수요자들은 점점 더 집값이 많아져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이 전세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묶여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 그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 고강도라지만 전에 지금 21번째 그 조치 때마다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라고 했습니다. 고강도에. 그런데 지금 어떤 신호를 주냐면 이번이 고강도라면 다음은 고고강도니까 차라리 지금 사자. 이런 지금 오히려 심리를 지금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좀 전에 아주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실수요자들이. 지금 내년에 25,000호 지금 짓는다는데 업계 진단으로는 6만 호 정도는 돼야지 된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걸 공급은 안 하고 지금 때려 잡겠다는 식으로만 가면 아까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지금 거의 70억 가까이 한다는 그 강남 저택 저거 판다는 소식 나오니까 그런 검토 한 바 없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분이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이런 식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공급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좀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나왔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대책에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또는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일부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급의 문제라는 것은 일단 어쨌든 풀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이 대책을 가지고 이 대책 때문에 뭐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집값이 잡히거나 뭐 그러기엔 좀 무리겠죠. 다만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이제 3년 동안 주택 정책이 이제 21번이니 뭐 4번이니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못 하던 거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보면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근데 요즘엔 더한 얘기가 나요. 영팔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도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은 뭐냐면 1가구 1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투기고 이건 죄악 시행이니까 이걸 걷어들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 네. 강북에 아주 조그만 집이라도 아니면 수도권 어디 조그만 집이라도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사고 싶은 그런 현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게 이 서민들이 상황인데 네. 정부는 아직 그걸 모르고 아니, 있는 데서 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하여 우선 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부세를 올릴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종부세의 피해를 전월세 그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대 국회에서 사실은 그 이 대책 3법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내일 통과가 안 됐죠. 근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전가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대출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안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영혼을 팔아서 사고 싶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들어간 소위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 공공택지 분양 물량의 15%뭐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네. 이제 그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취득세를 없애겠다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그 확대가 되는데 10%에서 15%로 일어나고 20%에서 25% 약간 이렇게 공급 물량이 확대돼요. 그리고 제 문제는 말씀 뭐냐면 들어보세요. 대출 얘기가 제가 보니까 전국에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4억. 이미 지금 서울에는 중분위 아파트 값이 9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4억짜리 아파트 집을 구할 때만 대출을 허용해 준다. 누가 그걸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부세 기준을 6억으로 했다가 9억으로 올리고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싫어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울 때 그 대책의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좀 이따 하시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공급에 대한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까? 수요 공급의 네. 법칙에 따라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빚을 내서 집 사라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속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이 폭등해서 규제책을 만들어도 집값은 계속 폭등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그 주택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당장 집이 잡힐 것이냐.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그거 허가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5년 내지 10년 후예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들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를 같이 풀고 지금 그릴링 공원 일부를 택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같이 발표되고 그런 곳에 짓는 집은 예를 들면 소형주택 위주로 지어서 청년층이나 등등에게 보급하겠다.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대책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일로 그린벨트
교섭을 못한 거잖아요. 예, 당초 결정. 오늘 네. 당정협의회에서 하려고 서울시까지 했었죠. 포함해서 결국 네.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거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잠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권한대행이 그 박 시장의 정책 시정을 그대로 이어간다, 연정선에서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잠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그 파기환송심에서요, 그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박근혜 파기환송 벌금이 그리고 또 180억이고요, 추징금은 35억이었습니다. 당초에 2심에서는 그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징역 25년, 벌금 200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그 벌금 27억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병합해서 징역 총 더해서 20년으로 선고됐다는 소식 속보로 금방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부동산 여론은 바로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긍정과 부정이 나왔어요. 긍정이 47, 부정이 44로 나왔네요. 긍정 비율이 전주 대비 3%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3%포인트가 나왔죠. 좀 예. 하락을 했고 부정 의견이 전주 대비 한 5%가 올라서 4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고 여론조사 기관은 좀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 문제라는 거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야말로 이 뉴스를 보고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라는 게 사실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도 사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왜 우리는 집을 이제 사야 되는 거냐, 왜 사고 싶은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은 내 재산을 늘려서 뭔가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세입자로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그렇거든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무주택자의 서름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집값을 잡고 그다음에 뭐 공급을 늘리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지만 집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세입자로 살아도 서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사실은 그래야 이제 정권도 지지를 많이 받고 이게 실제로 거주 환경이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네.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릴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국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유수의 정치인 분들에게 부탁을 그래서 드립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 서울 그다음에 인천 경기에 이제 50대 그리고 스스로 보수층이라기보다는 진보 내지는 중도라고 하는 층에서 상당폭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약간 전 여론조사 기관은 전 부동산 문제 등 최근에 일련의 사건 얘기하는데 그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저는 근데 저 지지율 조사가요. 그 선거 전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좀 신뢰성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봐도 갤럽에서 나온 건데 네. 이 갤럽이 총선 전날 그 4월 13일, 14일 이틀간 이 전국 저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41%가 나왔어요. 통합당 지지율이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저 득표율을 보니까는 8%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41대 49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 그 선거 지역구보다도 좀 더 정당 지지를 좀 더 이제 다 그 연결성이 강하다고 그러시는 비례정당 득표율은 오히려 물론 그 열린민주당이 따로 받긴 했지만 저 뭐냐 그 통합당이 0.몇 포인트 앞섰잖아요. 예.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좀 여당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볼 때는 저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실제 선거의 득표율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좀 총선 전에 총선 여론조사의 어떤 질문지하고 또 대통령의 지지도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랑은요. 또 그 응답의 어떤 다시 다를 수 있기 제가 때문에 이건까지 통계학의 그래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계학 그래서 강의를 해야 그런데 되는데 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네. 이 통계 수치를 할 때는 저희가 명확하게 네. 그 표본 오차까지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줘야 물론 제가 되는데 나중에 자막 띄워주시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저희가 해줄 지금 텐데. 제시를 못 해드려서 잠깐만요. 제가 하나 아니, 얘기하는데 네,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꾸 요거 제가 하나 할게요. 그래 하고 왜냐하면 넘어갈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론조사와 투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언론에 그것이 보도될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바로 선거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굉장히 생각을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은 또 인정을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은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뭐 큰 틀에선 같겠지만 약간 빗나가는 거라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30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은 확고한 지지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좀 아까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 예를 들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최초 집을 살 때 그 집의 크기가 일정 정도일 수 있겠다. 그럼 이 주택 가격이 3억에서 5억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30대가 사고 싶은 집의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욕망의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점. 예,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요, 그 민심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호소를 해야 되는 측면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총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주택 의원들한테 신속하게 빨리 그 실거주하는 것 이외의 것은 주택을 처분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 의결을 했어요. 아이고. 네, 저거 이거는 이제 좀 아까 박병석 의장님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병석 의장도 이런저런 여론이나 조언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국민정서법이거든요. 다만 그리고 좀, 지금 예.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여당 의원들이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판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고위공직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일 때 그분들이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집값을 떨어지는 대책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취재하면서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됐던 건요. 저분 박정희 대변인 이렇게 손 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하나만 그럼 제가 정말 발언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 이인영 전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 옛날에 저 선거 앞두고 우리 다 팔겠다. 다주택 다 팔고 서약받았다. 이거 할 때 너무너무 당당하고 빠르고 반응이 끝내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럼 서약서부 보자고 했더니 그건 전임자 때 일이라서 지금은 모르겠다. 그 전임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메시지만 내고 실제로 서약서 받는 건 당에서 했다. 당에 물어보니까는 경실련인가 하는 데서 문의가 왔는데 그 경실련 쪽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또 어디를 보내서 우리는 그거 사실 그동안 몰랐다. 이렇게 가요. 저는 이걸 보고서 이거 자체로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아셔야 돼요. 2년 내에 하는 그런데 그걸 앞당긴다는 거죠. 근데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의결안건에 대해서 좀 최민희 의원님 좀 전에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말씀하셨는데 의지는 표현해야 되니까 그 말씀 좀 하셨는데 이 여당 의원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의지 때문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죠. 앞서 우리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보면은 1가구 1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투기성 세력으로 보고 나쁜 사람으로 죄악시해서 지금까지를 만들어 온 거야. 3년 동안 정부 정책을. 근데 정작 나도 그걸 주장했던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시장 영향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던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을 이제 그 죄악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죄악시한다라는 레토릭도 어떤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에서 사실은 크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엄밀히 정확하게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제대로 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임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로서 뭐 이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과도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둬들인다는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것은 뭐 죄악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단기적으로 투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갭투자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도한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다주택자를 죄악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사태를 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모든 이제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1주택자가 반드시 돼야 뭐 이게 정책이 뭐 완결적으로 된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프레임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황당함을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지금 여당 의원들한테 왜 당신이 다주택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뭐 가족이 살고 있어서 처분을 하려면은 먼저 전세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른 이제 다주택자들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다 쥐약시된다 이게 아니라 네. 투기 세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선 그 지금 한 주택만 받고 다 파는 다주택을 쥐약시하지 말라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한 주택만 남기고 다 팔겠다고 그렇게 막 선언을 하고 일종의 그걸 갖고 엄청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걸 보는 국민들이 그러면 야 다주택이라는 건 나쁘니까 저 사람들이 다주택 다 없애고 한 주택으로 가겠다는 얘기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 모델로 가겠다는 건 지금까지 다주택 모델은 아니라는 걸 얘기를 그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아니, 것이고 근데 그것과- 둘째 또한 잠깐 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그러니까 그 다주택을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지 않아서 마치 그 무슨 임대 사업자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그 사업자 그거 지금 다 갑자기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걸 미리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제도를 하라고 해서 한 사람들을 지금 앞으로 한도 내에 그냥 시한만 지나면 이제 그것도 다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국민한테 어떻게 좀 설명이 되는지. 아니, 예, 그 최민희 부분은- 의원. 아니, 네. 그 부분은 네. 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있었죠. 그게 생긴 거는 이 정부가 아니에요. 2014년, 15년 미분양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거를 다시 좀 그 연속적으로 하면서 권장하고 예, 확대했어요. 그 얘기죠. 그게 소위 했죠. 말하는 네. 파리 대책이었어요. 제가 초기에. 말을 좀 하면 아니, 안 죄송합니다.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그리고 그래서 생각이고요. 그 예, 취지였던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이제 나름의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이 혜택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 동안의 이제 내용들은 보장해 주겠다 이 알겠습니다. 내용이고 사실을- 그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뭐 불이익이 있는 거죠. 개정하겠다 해서 나간다는 건 좋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책 실패했다는 건데 그건 좀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그 좀 보여요. 인정하고 그래요. 이해찬 예. 대표께서 사과하셨어요. 그래요. 좀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온 표현이 정책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이 정책이 오늘 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국토부랑 기획재정부랑 두 주무부처가 이제 합심해서 만든 대책이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그 해임해야 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는 김현미 국토장관에 대한 그 교체 경질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네요. 그 전에 좀 과거 정부 쭉 보면은 사실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하면서 그 특히나 장관이나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시장에 많은 사인을 주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그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지금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님마저도 말씀하실 정도로 실패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전혀 뭐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고집스럽게 인사나 그다음에 시장에 주고자 하는 사인이나 뭐 정책의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책 실패라고 말로만 말씀을 하지 진심으로 이게 과연 정책 실패여서 그런 게 정책의 분명히 방향을 맞습니다. 전환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럼 그게 장관의 이런- 교체는 해야 된다는 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지금 뭐 똘똘한 한 채라는 오해를 살면서 저렇게 갔는데 그 밑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갈 때까지 이런 파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이 실무적이나 아니면 주변 참모 조직이 못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모든 거를 걸고도 나는 똘똘한 한 채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깊지 않았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런 네. 면에서는 그럼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근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노영민 실장님이 지금도 노영민 실장이 나 죽어도 안 팔겠다 이럴 때 그런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런저런 비난과 여러 가지 어쨌든 오해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팔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좀 칭찬해줘야죠. 우리말 받아들여서 고맙다고. 노영민 그런데 실장은 무주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하신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김현미 장관 경질 해임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경질과 해임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실패의 방향이 어디냐? 예를 들면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줄 것이냐? 이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현미 장관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어떤 큰 한 축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재건축 재개발 수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일부 정책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제 그 결말을 짓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예 이제 정책 수장을 바꿔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걸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해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 여기가 두 분 양 서로 의견을 좀 많이 나눈 것 같고요. 한마디만. 아니 저희가 저도 지금 한마디만.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뤄야 될 주제가 좀 있어서요.